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요즘 반반 결혼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2년 전에 결혼했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반반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무게추를 놓고 맞춘 것처럼 균형을 딱 잡아놓고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근데 결혼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보호자라는 세 글자가 전화기 너무 들려서 머릿속이 백실장럼이 돼버렸어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간호사였는데 대한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처음에야 벌이가 넉넉치 않았지만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고요. 제 일도 꼭 참고 오래 버티다 보면 웬만한 직장인을 못지않게 버리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인생을 보내고 있던 차 홍기 씨가 꽉 찬 절에 걱정하던 친정 부모님의 한숨이 컸는지 이모의 소개로 같은 처지에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생활은 훨씬 귀엽고 아기자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대 근무에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은 제가 달리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이 어찌나 가엽게 여기며 저를 보는 것이 즐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호받는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종종 제가 늦게 퇴근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저를 데리러 오곤 했으며 그날도 어김없이 짤막한 문자 한 통을 남겨두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면서도 마음을 가라앉히며 연신 도로변을 두리번거리며 발을 동동 걸으며 서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익숙한 번호였고 바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전화였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연신 도로변을 두리번거리며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든 병원에서는 남편의 이름을 말하니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민종 씨 보좌 연락처 맞으시죠?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저가 김민종 씨의 보호자인데 무슨 일이죠? 하니까 아이고 받으셔야 해요. 김민종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지라니까요? 오셨으면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그 사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왜 내가 데리러 올 것이라고 했을 때 안 말리고 바로 오라고 해서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다녔는데 왜 갑자기 어렵다고 말했는지 생각하며 자책했어요. 급히 도착하여 식당을 뛰어다니며 겨우 남편을 찾았는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에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미 연락이 왔고 아들이자 장남이 무슨 일이 생겼을지 걱정하여 급히 달려왔어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서서 날 벌레짝처럼 바라보는데 그 사이로 비치는 남편의 얼굴은 다행히도 건강했어요. 내가 왔어? 정말 놀랐어요. 괜찮아. 그냥 살짝 목만 핀 거야. 나 무적인가? 봐, 이게 살짝이야. 살짝이, 너는 무슨 배알도 없어. 웃긴 모로서, 아휴. 이 답답하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몸이나 생각할 것이지. 벌써부터 팔불출하는지요? 너는 나이가 몇인데 혼자 집에 있더니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한 사람. 쉬지도 못하게 하네. 수발까지 들게 하니. 내 남편이 무슨 이팔총 추는 줄 알아? 아니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남편 밥차로 줄 시간에 퇴근하면서 이 난리를 피우니 죄송해요. 어머니 병원에 도착한 저는 이미 대역 죄인이었고 저희 뒤늦은 퇴근 시간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탓에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올릴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고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자신의 아들을 응급실에 눕힌 대한 과실을 비난하며 끝까지 사실에 대해 분명히 하고 그 모든 잘못과 책임을 내게 돌리며도 분노를 품고 계시겠다고 반복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차이를 가지러 간다며 버스를 타고 떠나셨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보다도 시어머니의 시선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사고로 가슴에 가볍게 다치기만 했고 목이 약간 비어있는 정도였고 그 외에는 엄청난 부상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교통사고가 있은 뒤 몇 날 후 주말에 시댁으로 초대받아 저희 부부는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말에 남편의 사업 형제 가운데 막내인 제 남편의 언니가 부르셔서 아들이 금수같이 자른 것 같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차를 계속 타는 것이 불안해서 남편에게 새 차를 뽑으라고 우리를 불러주긴 했어요. 어차피 원래 결혼할 때 차를 새로 바꿔주려 했으니까요. 그 차 때문에 사고를 계속 당하고 또 새 차를 사서 타면 되겠지 생각해봐. 어떻게 사고를 당한 차를 계속 타고 다니고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에휴, 생각만 해도 불안해서 죽겠어. 그냥 우리 아들이 눈도 안 좋아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그늘이 나도 큰일이야. 요즘엔 자율주행차도 있고 돈이 얼마든지 준다면 최대한 안전한 차를 살 테니까. 진짜 엄하나, 그럼 진짜로 산다. 안 그래도 내가 봐둔 차가 있는데 너 양심이 하나도 없냐? 엄마야, 뭐야, 뒤에 범퍼 좀 손상 났잖아. 새로운 차를 사서 바꿨다고. 다른 사람들은 1년에 12번 이상 바꾸는데 무슨 애들 장난감 자동차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 차도 면허 따자마자 사줬잖아. 우리는 차라도 하나도 사주지 않으면서 너희 할 일이 뭐가 있어? 출퇴근도 걸어서 하는데 그리고 허구한 나스마 쓰는데 음주운전 할 일 있니? 그냥 남이 운전해주는 택시나 타고 다니면 되는데. 서울에서 출퇴근만 하려고 해도 고난인데 아침부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운 빼고 일은 어떻게 해? 완전 어이없어.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아? 남녀 차별이야. 엄마들은 요즘 비행기 태워줘. 얘가 엄마를 태워줄 거지? 비행기는 고차하고 배는 더 태워줄까? 이하야, 태워줄까? 말할 건 비행기 타려다 말해. 어머, 이거야, 이거야. 2억 조금 안 되는데 엄청 안전하다. 우리 팀장님도 타는데 단지도 모르겠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진짜 약 올라 죽는다니까. 남편의 누나인 신부님들은 시댁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사로 시어머니 말씀처럼 고작해야 걸어서 10분 거리로 출을 하며 둘 다 아직 시집도 가지 않아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시어머님은 두신으로 대하기보다는 그저 막내 때마침 손가락으로 키워냈던 아들이 태어나 누나들과 달리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낸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도 이해는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시어머님의 아들 사랑이 과하다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중 하나였어요. 남편은 눈치도 없는지. 누나들이 쏘아보는 시선을 외면한 채 형편에 맞지 않는 1억도 넘는 외제차를 휴대폰 화면에 띄워 시어머니에게 요리조리 보여주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님, 아무래도 아직 제품의 외제차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필요도 없어요. 또한 형님 말처럼 뒤에 범퍼만 살짝 나간 거라 수리해서 타면 문제도 없고요. 이걸 사면 얘만 좋은 일이니 이게 다 너무 싫어 갔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장가들면 바꿔주려고 했다니까. 누가 너 보고 살라던 내가 사준다는데. 어른이 베풀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휴. 그렇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풍요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받는 것 또한 경험이다. 받아보지 않았다면 영원히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이제 너도 나이가 있고 이제 애도 가져도 산다. 애를 가질 노력을 하고 있긴 하니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리고 이제 반년도 안 되었고 연애도 짧았어서 1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결혼하기로 했다. 어머, 그럼 만약에 38살이 되면 우리 아이는 40이고 그때 되면 누가 덥석 걔를 점치게 될까? 지금부터 시도를 해봤자 애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지만 간호학을 공부하면 무엇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냐? 아, 제가 곧 있으면 간호사로 승진할 수 있고 그래서 일 좀 익숙해지고 나서 그때 애를 가지기로 했어요.
순간부터가 진짜야.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그거 간호사가 승진해야 간호사지. 밤이나 새벽이든 불려나갈 만큼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이번에 참에 임신 생각하고 병원을 동네 아침에 열고 저녁에 문 닫는 곳으로 옮겨야 해. 그리고 내가 너희 애 가지라고 차를 줄 테니 병원을 옮겨. 내가 너희 아들만큼이나 걱정해서 키우니까 거뜬하게 맡겨. 분명 말했잖아. 병원 옮기라고. 엄마 애야. 내 기운이며 금세자 내일도 만들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차부터 사러 가자. 그 다음날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니까 병원을 옮기는 게 어때? 라며 달달 복간했어요. 아니 난 매일 싫어. 걱정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잡아간다면 제가 잠을 자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와서 코도 걸렸는데 편히 잠을 자고 있던데 당신은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시 눈을 감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직 조금만 쉬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렇다고 한 것뿐입니다. 네, 중간에 장난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외제차를 타고 가볼까요? 제게 해마로 승진 직전이라서 그만두기가 맞을까요? 그리고 아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1년이 지나면 결혼 약속을 했는데도 이런 사이로 행동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도 못한 채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근데 왜 외제차 앞에서도 한마디도 못하냐고 어떤 문제에 마음을 안 달리는 건데요? 자기야, 제 차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집에 오면 대부분 불은 꺼져 있고 우리가 결혼한 후에 저녁을 함께 먹은 건 몇 번이나 될까? 그때 고립된 채로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나. 나는 정말로 그가 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함께 일하면 나보다 일찍 집에 와서 따끈한 저녁을 준다는 그 말은 몇 번이나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봐. 만약 그렇다면 혼자 살아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혼해서 더 외롭지 않기 위해서야?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미안해, 사랑해. 남편은 오랫동안 제가 가진 불규칙한 근무 제도로 인해 상처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불평을 늘어놓다가 결국 내 생각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야 배신감이 들었지만 오늘도 남편에게 굴복해야만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엮을 땐 제 불규칙한 근무 제도는 항상 사랑의 장애 요소가 되었고 결국 헤어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든 누구든 연애를 하나로 경험하는 건 아니고 혼자 연애를 하는 것 같아서 외롭다는 감정을 안겨줬었습니다. 남편의 말들이 투정으로 보이기보다는 마음에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남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려가 차를 보니 번쩍하는 외제차가 있었습니다. 대가 높고 주차장에서 늠름하게 자리 잡았다. 아주 값지고 비싼 외제차인 것 같았는데 금시에 출고가 되자 주변 이웃들의 이목을 끌었다. 남편은 이어폰을 귀에 걸고 소매 끝으로 먼지를 닦아내며 차를 타거나 뭐 시행하려는지 차를 아기처럼 어루만지며 느긋하게 있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 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 번호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엄마, 방금 차 왔다 하니 진짜 너무 눈부셔. 그 역시 우리 엄마가 전하는 장군감을 알아줘야 된다니까. 엄마가 영상통화를 하려고 했다. 잠깐만. 잘 나왔네 우리 아들. 조심해서 다녀야 돼. 아이, 천천히 타야 돼.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도 괜찮아. 마시세요. 그리고 도로에 나가면 비싼 차인 거 알고 다들 비켜준다니까. 그래서 다들 무리해서 외제차를 타는 건 아니겠어요. 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는 거지. 만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젊은 애들 태반은 다 빚지 엄마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에휴, 징그럽기 이거 공짜가 아닌 거 알잖아. 새아가 좀 바꿔줘봐봐 그래? 아가랑 어머니 안녕하세요?
차 너무 감사해요. 소중하게 잘 먹게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안 사람이면 안 사람답게 남편 집에 오거든 따뜻한 밥 한 끼는 내 손으로 직접 지어 먹어야 해. 그리고 늦기 전에 얼른 너도 엄마가 돼야지. 그게 다 여자의 기쁨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런가 봐요. 어른의 말을 허투루 듣다니. 아니에요. 어머니 맞아요. 우리는 자기가 임신했다는데요. 이번 주에 찾아뵙고 정식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말하지 해야 할까요? 마음이 왜 이제야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지. 정리를 했으니 이제 해야겠죠? 우리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제 한 4주 됐대요. 내가 한다면 한다고 했지? 진짜 엄마는 어떻게 아들을 뭐로 보게 되나요? 아휴, 제 차 뽑아준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그건 아직 나오겠구나. 늦어서 배만큼 귀한 시다 생각하고 하루빨리 병원부터 정리하려 해야겠어요. 모든 시작은 사고로부터 예견되는군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 제 차를 얻은 그때 시어머님의 소망이 하늘에 닿았을지 모릅니다. 저는 임신하게 되었고 노산 스트레스로 인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병원의 권고로 인해 결국 병원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승진을 한 직후였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이나 다른 제도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승리한 저는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아이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렸고 아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저와 남편을 닮은 공주 같은 딸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어머님은 심한 표정을 보였지만 첫째 딸은 살림에 미천하다며 둘째 아들을 낳으면 된다고 하시는 듯 보였어요. 우리 친부모님은 오랜만에 들려온 아기 목소리에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손녀가 너무 예쁘셨는지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 딸은 나처럼 키우지 말아서 제일 좋은 것만 먹이고 제일 좋은 옷만 입히고 좋은 것만 시키면서 대접을 받으며 사게 해 알겠지.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봉투 하나를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너무 큰돈에 놀라서 잠시 어이없어 했지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알고 있기에 군말하지 않고 아이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남편과는 다른 이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들이 밤낮 없이 일하시며 5살과 6살 나이의 남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린 나이에 동생들의 엄마가 되어야 했죠.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동생들을 맡기고는 분식점 등 여러 가게를 번갈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끝에 부모님은 마침내 식당을 성공시키고 연장자로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집에서는 이제 제가 사장이 되어 아버님, 어머님의 책임을 맡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식당이 번창하자 정종되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시집 가기 전에 가서 자랑스럽게 고고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고려할 생각은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방을 찾아다니며 안정적인 가게 이모를 통해 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모가 소개해주어 남편을 만나러 집에 왔다. 이 이모는 경기도에서 큰 유치원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그 유치원이 얼마나 명성이 높은지 모두가 들어가려고 하기에 1년씩 대기표를 뽑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곳에서는 대학 교수나 학자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집도 아들을 제외하고 누나들과 엄마까지 제자로 두고 있는 원장님의 학자적인 집안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사는 엄마조차도 콧대가 높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엄마도 우리 딸도 부끄럽지 않은데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라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나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의료 분야 종사자인 며느리를 얻는 것이 쉬운 줄 아니라며 피를 갈고 대기를 세워야만 하며 우리 딸을 거기에 끼얹으면 그 집에서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나 매우 심술이 많지 않게 널 써볼게. 그럼 갈 수 있는지 다 허풍 떨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부셔주셨어요. 마침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자
엄마는 그간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지금 저희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라 사도를 맺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대놓고 저에게 면박을 주시던 시어머님도 그제서야 면바지 입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더군요. 정은 없었지도 했을 거라며 주만 자시면 우리 아빠는 우리 딸 같은 보배가 어디냐고 저를 추켜 세워주셨고 우리 엄마는 저만 보면 뭐라도 하나 더 내어주기 바빴어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 말처럼 저희만큼은 저와 다르게 키우겠다 병실 침대에 누워 명심하고 있어요. 다짐하겠다 하지만 그 다짐을 이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이란 100일의 기적을 꿈꾸며 하루에 한두 시간 자다 가야 할 터인데도 아이의 울음소리에 깬 채로 몸과 정신이 힘들어할 정도로 지쳐서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어요. 새벽에 몇 번이고 일어나 아이를 돌보고 밤간식을 먹이는 동안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 숙면 중인 남편을 보며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게 되었어요. 결국은 새벽에 자는 남편을 발로 밀어 침대에서 떨어뜨리고 깨웠어요. 그러나 이 남자는 몇 번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아서 소리를 질러봤지만 한 번도 깨우지 않았는데 수밖에 없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에게 내가 양손이 묶여 있다. 오직 자유로운 발만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남편은 그제서야 일어나 아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럼 알겠지? 내가 잘 알아? 지금 새벽 4시 25분이야. 아니,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회사에 갈 사람을 지금 깨우면 어떡하니? 뭐,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꾸벅꾸벅 졸아.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자기 기저귀 한 번 돌아보신 적 있어? 아니면 새벽에 우는 아이에게 다정히 대해본 적 있나요? 혼자 살 것이라고 귀에 이어플러그를 꽂고 자는 것이 지금 옳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사람이고요.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유일한 사람인데 우리의 책임 분담이 다르다. 당신은 집안에서 가사를 하고 유기를 돌보며 이것이 집안의 평등한 기능 분담에 기여한다.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집안을 돌볼 때 당신은 가사를 하고 유기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유기를 돌보고 있으니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잖아. 먼지가 구르고 있는 거실은 언제 청소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애를 돌보면서 집안일도 하고 당신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 그리고 이 애는 내 혼자 낳았고 반은 내게 나온 거니 함께 해야지. 나는 지금 휴식 중이니 내가 생각하거나 내 시급을 걱정 안 해도 된다. 당신이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할게. 육아는 다르니 서로의 업무 영역이 나누어진 것이고 공통 업무 부분에서는 다시 나눠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이 틀렸다면 미안하지만 자기가 너무 뻔뻔한 것 아니에요? 10년 넘게 일하다가 임신해서 쉴 때는 애 덕분에 쉰다고 좋아해도 언제죠? 이제 와서 애가 태어나니까 바로 애 탓하면서 나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죠.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애를 낳고 한 것인가요? 당신이야말로 차 한 대라도 가지고 싶어서 일부러 애를 가진 것 아니에요? 이상한 말로 비판하지 말고 나 얼른 자고 출근해야 하니까 그만해야죠. 진짜 출근 앞둔 사람한테 무엇을 하는 건가요? 대체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추궁하던 출근을 핑계로 배를 하나 들고 작은 방으로 피신을 한 후 결국 어느 날 새벽에도 나는 혼자 방 안에서 울어댈 때를 보냈고 남편이 출근한 뒤에야 조금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과 나는 가사와 육아 문제로 논쟁을 이어나갔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공평하고 동등한 마음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나열하며 현재 자신이 얼마나 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합리화하며 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외출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진정으로 집에서 손 한 번 까딱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일이 생겼니? 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외부에서 돈을 벌어오며 살아갈 방법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유림이 원해서 좀 맡아도 괜찮을까요? 너희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새와 새를 테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제가 다시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일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적합한 어린이 돌보미를 구하기도 어려운데요. 일전에 어머님이 애들이 어디서나 자신있게 돌볼 수 있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셨고요.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내 가족이 도와줄 수 있으면 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니까 집중도 더 할 수 있고요. 네, 맞아요. 다시 대학병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맞아. 내가 일 끝나고 애들을 데려갈 테니까 방문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할 거면 여기까지 애를 누가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니 그거 태씨가 차로 데리고 오면 하면 되죠. 다 그러라고 사주신 거야? 좋은 차를 주셨을 때는 이럴 때 쓰는 것이고 방금은 무야 몇 달에 한두 번 있는 거니까 그땐 태호 씨가 유림이한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아서라서 태호가 어떤 애를 봐줄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니?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하니 태우고 고생을 시켜야겠어? 그런 병원 다니면서 애 유치원 비나 벌면 그만이지. 벌면 뭐, 얼마나 벌어? 내 엄마가 애를 뒷전으로만 생각하고 돈 욕심만 부리는 거고, 어머니, 제가 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저도 다시 일해야 해요. 사실 제가 그러고 싶어서요. 어머님도 아이들을 오랫동안 돌보고 가르치는 일이 좋아하셔서 하는 것처럼 단지 제가 하는 일이 좋고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돈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바락바락 말꼬리를 잡아댔거든요. 뒤에 못 봐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얼른 가서 저녁이나 해라. 대호 시장하겠다. 애만 나오면 다를 주실 것처럼. 고치던 시어머니는 단칼에 우리 부탁을 거절하셨고 결국 저는 집 주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동네 근처 병원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우리 집 근처에 사건이 생겨서 집으로 들려고 하던 중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들른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에 일을 하다 말고 급히 반차를 써서 황급히 장을 보러 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도착한 시어머님이 있었어요.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서 말없이 내색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엉망이 된 집안 곳곳을 둘러보시며 끊임없이 한숨을 내더니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문짝이 저렇게 세게 닫혔다는 것을 단단히 강조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잠시라도 남편의 도움을 기대했던 저는 참 어리석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자신을 위한 일에 더 시간을 쏟으며 지방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핑계로 여전히 살림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고 아침마다 출근하러 나가는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 하다 보니 퇴근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급히 저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귀가 찢어질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같은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나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급히 뛰어갔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누워있으며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고 계셨고 나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수 없이 시어머니께 최근에 못 이겨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비누를 밟아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나의 탓을 하셨지만 나만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의 이상한 습관 중 하나는 욕조에 앉아 비누로 몸을 닦고 어디에나 비누를 놓아두는 것인데 그로 인해 몇 번이나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했어요. 한국어 어법에 맞게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뻔한 일이 있었어요. 몇 번이고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 비누를 쓰고 제자리에 두라고 했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았고 시어머님이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하지만 이미 분노할 대로 분노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아들의 말만 해봐야 제 말을 듣지도 들지도 믿지도 않을 것은 뻔해서 저는 굳이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신들은 당장 저에게 시댁으로 와 병수발을 들으라며 노발대발하더군요. 옳게 너무한 일 아니에요? 엄마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면 들여다봐야죠.
어떻게 사람이 들여다보지도 않아 사줄 때 어머님이 다쳐 누워있으면 뭐, 아줌마야, 지금 당장 와서 엄마 모셔가. 가방 하나도 얻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게 된 이유 때문에 지금 힘들어야 해요. 지금 당장 와야 해요. 원래 까다로워서 끝없는 시머니는 안방에서도 거동하지도 못하며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신자들의 부름에도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참을 수 없는 신들은 급조하여 이끌려가 버린 것이었어요. 결국 나는 병원의 눈치를 살며 남은 연차를 조금씩 나눠가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시어머니의 병을 돌보게 되었고 어느 날 아이를 유치원으로 데려다 줄 수 없어서 남편은 전화도 안 받았어요. 마침내 모든 사정을 해결한 후에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핸드폰은 어딨어? 내가 전화했던 걸 알아? 몰라. 누가 전화했는지 아이 몰랐네. 아니, 오늘 이사님이 갑자기 회식하자 해서 접대를 하느라 핸드폰을 볼 시간도 없었지. 뭐야, 미안. 핸드폰은 늘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 너도 하다 너무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비누 쓰고 제자리에 두라고. 결국 내 엄마까지 사다를 내니까 속이 시원해. 그리고 내가 사고 쳐서 내 엄마가 다쳤는데 왜 내가 내일도 뒷전으로 밀어두고 너희 엄마 수발이 되고 있어야 돼. 너 그럼 우리 엄마가 다치면 내가 수발될 거야.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거도 아니고 당신이야. 뭐, 연차 내고 이런 거 나보다 자잖아. 동네 병원에서 당신 하나도 없다고 난리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도 나 없으면 우리 병원 안 돌아가는데 대체 언제까지 당신한테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정말 지루해요. 나 진짜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고. 그분이 한 방에 툭 터져나오니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니 이번 주말부터는 자기가 가서 시어머니 수발에 되겠다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남편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고 드디어 주말 아침 늦게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없어진 후였어요. 그래도 제 엄마라고 아침부터 일어나 갔나 보다 싶어 오랜만에 딸과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려던 찰나 연신 저의 핸드폰이 울리는 것인지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받고 핸드폰 액정에 선명하게 적힌 시어머님이 아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게 와 닿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는지 뭐 하고 있어? 아, 태시 안 갔어요. 태호는 어딨어?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아요. 내내 일하는 중이라 주말은 좀 쉬어야겠죠. 너는 쓰레기를 싫어해서 벌써 남편을 보낼 생각이라고? 아니에요. 태우 씨가 자신이 직접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네, 자예요. 효자네. 그럼 우리 아들이 잘 자라도록 난 서부점을 봤으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당연한 소리가 아닌 얼른 오셔서 머리를 간지러줘요. 너무 심심해 죽겠어요. 결국 남편은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고 잠시 후 메신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자기야, 급하게 이사 담당자를 호출받아서 회사에 나왔어. 미안해 진짜. 다음 주부터는 어떻든 연차 내서라도 엄마한테 갈게. 오늘만 부탁해. 미안해. 저는 어쩔 수 없이 급히 친정엄마를 불러 아이를 맡겨놓고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세안은 물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시댁 가족들이 먹을 저녁까지 준비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마 다른 집의 귀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먹을 저녁까지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를 돌봐주러 온 친정엄마가 저녁을 차리는 일이었죠. 챙기지 못한 나는 어찌 그리도 한심한지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신발이 현관문에 있었더군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친정엄마를 위한 식사를 준비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뒤 처음으로 남편의 신발을 보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엄마, 힘들었죠? 갑자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해요.
김서방은 저녁으로 뭐를 사왔어요? 아, 고기를 나가서 사왔어요. 나가서 어디 곳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어디에? 여기 근처에 맛있는 고깃집이 없어서 차를 타고 나갔어요. 김서방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러 보니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친정엄마의 웃음을 듣고 찾아보라고 손을 잡아 잠시 조용해지길 원했습니다. 신호를 주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는 눈빛을 하던 차 핸드폰 메신저가 연락 울려 확인해보니 이 남자가 오늘 골프를 치러 갔던 게 아니겠어요. 남편 동료의 와이프로부터 오늘 골프 약속에 여자 직원들도 간 것 같다며 사진을 보내줬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젊은 여직원들과 골프를 치는 게 힘들었는지 작은 방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밖에 장모님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당장 일어나서 엄마 집까지 모셔드리고 와 얼른 여기 있는 장모님 편히 택시 타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서포터너를 꺼내주더니 장모님을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가라며 했습니다. 주더군요. 미치겠어요. 당장 안에 모셔다 들려야 해요. 아이씨, 어제 세차를 세차했는데 왜 안 돼? 얼른 못 쳐다드리고 있어? 라니까 아이, 새 차한테 장모님이 타면 장모님 냄새 된다고 하잖아.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우리 엄마 냄새 때문에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신 거예요? 엄마 냄새를 좋아해서 머리까지 감겨드리고 오는 걸까요? 당장 작은 방에서 나오니 앞에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있었어요. 순간 엄마의 미안해 어쩌죠 하는 얼굴을 보니 저는 그만 마지막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답답한 마음에 잠시 나가서 들어오니 남편이 커다란 짐가방을 하나 쥐어주며 당장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요. 나가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남편은 나가면 못 나갈 줄 아냐며 장모님이 계신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제 인터폰으로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어요. 당신 미쳤어. 내 차가 왜 그래? 당신이 그런 거 아니잖아. 마지막 증거 같은 거야? 너를 향한 나의 분노는 아무리 생각해도 꼭 새겨줘야 될 것 같아서 내 차에 좀 그렸어. 내가 그 차 너에게 줄게. 내가 주는 위자료하고 생각해. 어차피 너 위자료 줄 돈도 없잖아. 그 차가 전부잖아. 내가 그걸 더러워서 안 나눠가지고 너 다 줄 테니까 다시니 집에 발들을 생생각하지 마.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야. 저는 잠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의 진절머리를 참다 못해 외제차에 마음껏 흠집을 내주었고 마지막으로 사이드미러도 평등하게 양쪽을 다 꺾어주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성이 차가워졌지만 이 이혼이라면 그만큼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저없이 이혼을 제기했다. 남편 또한 차를 이 모양으로 만든 나에게 온정이 떨어졌는지 순순히 양육권까지 내어주며 이혼을 승낙해 주었다. 그날로부터 즉시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고용되었던 대학병원을 통해 제가 원하던 수간호사가 될 수 있었고 마침내 가족이 좋아하던 레시피와 가게 상호를 팔아 체인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부모님은 이제 남은 노년을 저에게 헌신하고자 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제 유고를 보답하며 손녀와 딸의 성장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 보살펴주시는 부모님과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반 남편은 끝까지 정신을 못 잡아 전에는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그제서야 저에게 싹싹 빌며 자기 실수를 했다며 받아줄 수 없겠냐고 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에게 남은 것은 어마어마한 수리비에 불과했고 그만의 할부가 5년은 더 남은 그저 빚 좋은 계산례였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유치원은 이모의 말과는 달리 다르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집까지 오게 되어서 우리 아들이 꽉 잡히게 될까 걱정이었던 시어머님은 일종의 외계차 퍼포먼스로 저의 기강을 잡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거만했다가 결국 그게 모두 빚이 돼서 돌아오는 법이고 유치원 문을 닫기 직전이었던 사정 때문에 결국 남편은 그 차값을 홀로 다 떠안게 돼서 공부방에서 원룸에 들어가 카푸어로 변하고 말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건 다 마침내 나 자신의 자식이면서 다 그 자식의 사정거리지 않나 싶고, 저는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월급 차업당할 생각하라고 마지막 경고장을 보내며 그의 마음을 쫄깃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